선배 재연님들 모시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 문제에 있어서 부패 문제에 관련해서 이 전라남도가 이 전국의 공무원 공공기관 관련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소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장성군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광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성군에 청백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청백리 박수량과 백비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또 청백리 송음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한 5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는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또 뭐 내무부 연수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하고 전남경찰청 쪽에서도 오고 뭐 여러 군데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전남 강진에서 그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해가지고 다산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박 3일 정도 코스로 해서 거기는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그쪽을 지원을 또 중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강진 쪽의 강의는 이제 청년 강사로서는 못 갔고요. 장성군에 가서 청년 강의를 하는데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선시대 청백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는데 221명에서 160명, 80명까지 이렇게 청백리가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남 광주 지역에 있는 청백리 분들의 우리 선조님들의 그 청백 정신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서없이 그 두 분들의 얘기부터 그냥 쭉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송음 선생과 최부 선생 얘기입니다. 송음 선생과 최부 선생 얘기는 이 사람들은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성종임금 시대 때 벼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물론은 이제 뭐 성종임금 이후에 뭐냐면 연산군 뭐 쭉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 일화가 송음과 최부의 일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박성문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글도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일화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초당 허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왕행록이라는 그 문집에서 이걸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시절은 1494년 정도 될 겁니다. 94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송음은 홍문관 정자로 막 이제 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요새 같으면 총리실에 들어간 사람이고 최부는 그때 당시에 총리실 국장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여름휴가를 내려왔습니다. 여름휴가를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송음은 지금은 장성입니다만 그때 고향은 영광입니다. 삼계면이 지금 장성 삼계면이 영광 땅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최부는 고향이 나주입니다. 동시 휴가를 내려왔을 때 송음이 어느 날 하루 나주에 사는 최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요새 같은 한 50리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근데 점심을 잘 최부가 대접을 하면서 한 3분의 2쯤 먹다 말고 최부가 물어봅니다. 어이 자네 뭐 타고 왔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송음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어이 자네 영화 타고 왔지? 그랬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먹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어이 자네 역마를 타고 오면 어찌 되나? 정부에서 휴가 동안에 역마를 내줄 때는 서울에서 자네 집에까지만 내고 또 집에서 다시 서울 올라갈 때 쓰라는 것이지 자네가 영광선 나주까지 온 것은 사적으로 온 것인데 개인적인 말을 타고 뭐 어찌 되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이제 야사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올라가가지고 최부가 요새 같은 총리실 감사관을 불러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직을 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송훈 선생의 연보를 보면 1494년에서 90 몇 년 동안에는 한 3, 4년간 벼슬이 없습니다. 다시 벼슬을 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직 당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고 혼이 났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최부 선생은 청병리가 아닙니다. 왜 최부 선생이 청병리 굉장한 청병리신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연산군한테 밑보여가지고 유배를 당했고 갑자사화 때 차명까지 당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사화 때 차명을 당했을 때 그때 상황을 얘기를 드리면 원래는 갑자사화 때 이제 함경도 탄천에서 유배를 당해서 이제 하자면은 산정승들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 이 천민이 되고 거제도로 유배를 가는 것으로 권장 100대 맞고 그래야 되는데 연산군이 이제 보고 올라온 거 보고는 안 돼. 죽여라 했다. 그래서 차명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전원 왕릉에. 송훈과 최부의 애프터 스토리가 있는데 뭐 서울에서 이게 진짜 끌려왔을 때 만났답니다. 길거리에서. 송훈 선생이 최부 선생한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참 안 됐습니다.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도와줄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답니다. 첫 번째는 딸이 3명인데 둘이는 시집 보냈고 셋째 딸 아직 결혼 못 시켰으니까 자네가 종비 좀 써주소. 둘째 얘기는 무안에 있는 선산을 석축을 제대로 못했네. 그것 좀 고쳐주소 했답니다. 그런 얘기까지 전원 왕형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고쳤다고 그럽니다. 어찌됐건 최부 선생님은 사실은 송훈 선생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하냐 하면은 저희가 중국의 3대 해양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면 여행 기록이 있는데 그 여행 기록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마르코폴로의 맞아면은 동방견문록이고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왜냐면 일본 엔린의 구당법 승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이 명나라 때 있었던 표해록이라는 책입니다. 최부 선생이 있었던. 그래서 중국에서는 엄청 알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기건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애민 자료에 있습니다. 이 기건이라는 분은 이분은 전라도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기대승입니다. 고봉 기대승. 그리고 그 밑에 같은 또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노사 기정진입니다. 근데 고봉 집안하고 노사 집안이 내려왔을 때는 아마 기대승이 삼촌인 기준이라는 사람이 기묘사회에 연루돼가지고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나니까 이제 이쪽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기대승에 맞아 증조 할아버지가 기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분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분이 요새 같으면 그냥 특별 승진해가지고 청해도 연안군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세종임금 때 시절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연안군에는 유명한 것이 뭐였냐면은 붕어찜이 유명합니다. 민물고기 붕어찜. 근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붕어찜을 안 먹었답니다. 근데 왜 안 먹었었느냐 하면은 전임 군수가 붕어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백성들이 민폐가 심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붕어찜을 이제 안 먹고 왔는데 세종임금이 서울 본부에서 맞아면 요새 같으면은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데 한 2년 후에 다시 또 제주도 목사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서는 그 다음에는 또 어땠냐면 전복을 안 먹어버립니다. 왜 전복을 안 먹었었느냐 하면은 해녀들이 그 고생하고 있는 것을 못 보겠다. 그리고
그동안 그때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 중에 문둥병 환자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막 뭐 여기저기 그냥 구걸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나한저촌을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소록도에 가면은 현재 소록도 병원에 이 전시실이 이제 나 환자 관련한 전시실인데 거기에 실제로 문종실록에 그 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을 먹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문종실록으로 전시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제주도 가서 뭐냐면 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은 그때 당시 기건 선생이 제주 목사를 갔을 때 제주도 사람이 죽으면 그 바닷가 꼬랑창에다가 처박아 버렸답니다. 그래서 무덤을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법이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들판에다가 밭에다가 무덤을 하게 해가지고 뭐 밤에 꿈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나타나서 고맙다고 절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기건 선생의 그 아들들이 남자를 하나도 생산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자를 생산했다 그런 야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소위 얘기하면은 광주 가면 기고박 그러지 않습니까? 기고박 가장 유명하다는 훌륭하시다는 성씨 기시문중이 이제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탕을 물리친 관련해서 이유백 선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유백 선생 얘기는 원래 이 사람은 본인이 태어난 동네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쪽이신데 자기 외할머니가 강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강진 작천면에 가면은 박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패가 여기 강진군 작천면에 위패가 모이셨던 분인데 이분은 함경도 관찰사를 했을 때 곤장 뭐냐면은 치는 관찰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 당시에 여자 같은 구국공무원으로 무슨 초대장 하고 있을 때 순시 나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조 판서를 하면서 굉장히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자기 학렬이 높은 친척이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서 한 몇 달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일을 잘 해주고 있었는데 한 6개월이나 있어도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이유백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하루는 나 좀 보세 해가지고 찾아가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자네 해도 너무하네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벼슬 하나 얻으러 왔었는데 여자 같은 우체국자라도 하나 호으러 왔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찌된가 그랬더니 그분이 문갑에서 이런 수첩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친척 되신 분 다음에 인사할 때 어디 우체국자 시켜주라고 명단에 적어놨습니다. 해놓고는 근데 나한테 청탁하니까는 안 되겠네요. 붓글씨로 쫙 꺼버렸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들어있습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엄청 공정하게 했다. 이유백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이 후배가 아닙니까? 이백 뒤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호가 청년입니다. 호가. 그러니까 이백처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문장이 대가가 시 잘 쓰기로는 고봉 기대승하고 이유백이하고의 문장 겨루기 글이 야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를 잘 쓰는 것으로서는 이유백이가 이겼고 문장 잘 쓰는 것으로는 고봉 기대승이가 이겨갖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그것을 주재했던 사람이 오겸이라는 그때 당시 담양 부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 그러고요. 부패 척결에 관해서 박상 선생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기고박 중에 박씨문중입니다.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세조 임금이 말하자면은 왕위를 찬탈했다 그래가지고 그 꼴보기 싫다고 해서 충주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광주로. 처갓집이 광주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3명이었는데 박상은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그래서 이분은 청변위를 2번인가 뭐 3번인가 했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우부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의 애첩을 말하자면 후궁으로서 엄청 연산군에 입부한 여자의 아버지가 나주에 살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우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봉도 피우고 막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아주 나쁜 짓을 하니까 전라도 그 가명에 전주에 있을 때 전라도사 시절에 전라도사면 요새 같으면은 어떤 묘설이냐 하면은 도지사 국방 담당 말하자면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와가지고 이 손을 좀 냈는데 너무 두드러 패가지고 저 곤장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실직고로 서울 올라가는 길에 금부도사는 내려오고 이 사람은 올라가는데 정읍 정도 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 자기를 갖다가 일본 말에 희약가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새길로 갔는데 금부도사하고 이제 서로 엇갈려서 정읍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엇갈려서 서울 가서 이제 임금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비리로 딱 갔더니 연상 중종반적이 일어나가지고 살았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신데 이 박상 선생의 이제 조카가 누구냐? 여기는 이제 저기 안 적어놨는데요. 박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순. 근데 저희가 조금 이 조선 전기 이제 선조 임금 시절에까지의 정치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기대승입니다. 명종 임금 시절에 기대승이란 분은 말하자면 매척을 갖다가 하고도 한번 맞짱을 뜰 정도로 해서 하여튼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소기묘라는 그런 별명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이제 실질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박순입니다. 이 사람은 선조 임금 시절에 우의정, 자의정 영의에서 18년간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서인입니다. 서인. 이쪽에 있는 사람이. 18년간을 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광주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잘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돌아가신 데가 어디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포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포천에 가면 옥병성원이라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그래도 그랬는데 이 박순 선생이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성호 이익 선생이 자기 성호 사설에다가 뭘 써놨냐면 사암능양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사암능양. 이 사암은 박순의 후입니다. 양은 양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68년에 선조임금이 벼슬을 주면서 박순을 대제학을 줬습니다. 대제학. 그 다음에 태계 이황 선생을 제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은 뭐냐면은 문교부 장관, 문교부 차관, 태계 이황 선생 문교부 차관이고 박순 선생 문교부 장관이고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박순의 뭐냐면 스승이 태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스승보다 높은 벼슬을 내가 할 수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자기가 벼슬을 양보했다 그럽니다. 근데 태계 선생이 그걸 바꿨어요. 된다고 해서 예작을 했겠어요? 아니 나 안 한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569년에 태계 선생은 선조임금한테 한 말씀 하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뒤로 물론 대작도 했습니다. 박순 선생이.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암 능량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 정치사 공부를 좀 한다면은 기대승과 박순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기대승은 왜 유명했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말하자면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진보당 당수가 기대승이고 진보당 고문이 이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말하자면 보수당 당수가 이준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 이준경은 여의정입니다. 그리고 기대승은 성균관 대사장을 했고요. 근데 뭔가 성균관 유생들이 뭐 밥이 잘못됐니 어쨌니 해갖고 스트라이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준경이가 쫓아내버렸습니다. 뭐 그런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태계와 기대승과의 편지 속에 보면은 좀 몸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그랬냐고 막 혼내고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이제 2번째로 다산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다산 선생이 18년간 이제 강길에서 사셨는데 제가 이제
이, 이제 군청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몸이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썼더니 써봤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다산 선생님이 농민심서를 쓴 때가 언제였냐면 1818년 봄입니다. 그 다음에 1818년 가을에 해외가 돼가지고 자기 남양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가 농민심서의 책 서문을 쓸 때는 언제였냐 그러면은 1821년 봄에 썼습니다. 그 서문에. 근데 농민심서를 어떻게 해서 농민심서 책을 쓰겠느냐 그 사연을 조금 자료를 공부를 일첩저첩 박성훈 선생 책이라든지 다른 읽어보니까 간단합니다. 어쩌냐면은 다산 선생이 유배를 와가지고 맨 처음에 1801년 겨울에 유배를 왔답니다. 이제 강진으로 왔잖아요. 유배를 왔고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였었느냐 하면은 누구는 어떤 분은 뭐 지난번에도 텔레비에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덕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은요. 맨 먼저 봤던 것이 뭐였냐? 주역책 봤답니다. 그러니까 1801년 그때는 누가 집도 주도 안 해가지고 어디 주막집, 동문박 주막집 노파에서 방한칸 얻어갖고 줘갖고 있었거든요. 주역책을 봤답니다. 근데 왜 주역책을 봤었느냐 하면은 곧 중앙정 위에서 사양 내려올 것이니까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맨날 봤답니다. 그래갖고 주역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니까 그때부터 아전들 애기들 공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드는 그 동문박 그 주막집에다가 이제 당호를 하나 써놓았던 것이 사의제라고 당호를 붙였던 거지요. 근데 1803년 가을에 되면은 뭔 사건이 하나 생겼냐 그러면은 강진 농민이 자기 거시기 잘라버리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를 듣고는 시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그 시가 애절양이라는 시입니다. 남자의 거시기를 잘라버린 것을 슬퍼하는 시를 씁니다. 그것이 애절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은 1803년에 가을에 강진 농민 한 사람이 자기 방으로 후다닥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낫으로 자기 것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그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자기 부인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피 찍지 나는 그것을 들고는 강진 군청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군청에 가니까는 포졸이 뭐 때문에 왔냐고 바로 톡 차버립니다. 근데 왜 그 잘라버렸겠느냐, 왜 하선을 갔었느냐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6년이 지났고 자기 아들이 낳은 지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그 말이 뭔 얘기면 한 세일에도 안 됐는데 그때 군포세를 안 냈다고. 군대 가기를 남자들만 이제 해당되는 세금이잖아요. 군포세를 안 냈다고 그 농민의 소를 가져가 버립니다. 아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혼자.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시를 썼습니다. 다산 정약여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써서 쓴 시가 뭐냐면 애절약이라는 그 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1809년이 되면은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한해가 막 됩니다. 이게 천재지변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냥 요새 같으면은 복지 혜택을 되돌려서 그냥 시신을 다 정리하는 걸 해야 되냐. 꼬랑터에다 처박아 놓고 그런 일이 막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파리가 막 끓고 그랬답니다. 그래갖고 다산 선생의 시 중에서는요 조승문이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승이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를 조문하는 글이 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 그러면은 파리 때가 말하자면은 막 많이 오고 돌아다닌 것이 돌아가신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그 현신이 파리다. 그래가지고 파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상을 지어놓고 말하자면 지어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이런 천재지변보다 더 악랄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전들이 횡포다. 그래갖고 뭐냐면 두보 선생 옛날에 뭐냐면 두보 선생이 쓴 뭐냐면 먼리 해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두보가 썼던 그 시 같은 석콜이 먼리 해갖고 아전들이 막 전쟁 났을 때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시도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걸 쓰면서 뭔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조선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요새 같은 개혁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론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쓴 것이 박내초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썼는데 1817년 한 가을쯤이나 돼가지고는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 책 써갖고 뭐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때리쳐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책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이 경세유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한 것을 내가 죽거들란 한번 볼 사람이 있으면 봐보라. 그런 뜻으로 경세유표였답니다. 그래서 경세유표 책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작품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목민신서를 썼다 그럽니다. 근데 목민신서 썼을 때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썩었어도 300명 중에 시장군수 구청장 중에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조금 약간 물 적게 든 사람이 한 20명 있을 것이니까 한 20명 정도가 내 책을 본다면 뭐냐면 좀 더 청빈해질 거 아니냐 그런 데서 썼다 그럽니다. 이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다산 정양 선생이 자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서를 한번 보십시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뒤에 부분 한번 보시면 다산 정양의 목민신서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인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은 모른다. 백성을 기른다는 것이 목민입니다. 그것이 목민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여의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징구름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다.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리고 자서 맨 끝에다가 심서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옛날에 목민서라는 책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안정복이가 쓴 다산 선생님보다 더 앞에 쓴 책입니다. 안정복 선생이 썼던 임관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목민서 중에서도 알아주는 책입니다. 그 번역도 돼 있어가지고 저도 사서 봤는데 그 번역돼 있습니다. 그런 책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벼슬을 못하니까, 실제로 목민을 못하니까는 심서라 쓴 겁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민심서 책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율기 6조, 애민 6조, 뭐 봉공 6조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제 뒷부분을 조금 더 넘어가시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때. 그게 결국은 동학이라는 것이 이제 전라도 고구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단 그 이제 시발점이 전봉준이 뭐 시작했으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들 그 객관적으로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지 일본이 이길 줄은 몰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청나라가 이제 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태후가 부패의 원흉이었답니다. 왜 원흉이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청나라 해군이 엄청 센 해군이었답니다. 근데 청나라 해군 예산을 그 서태후 60세 회갑 기점으로 하자면은 별장을 북경 이완을 새로 수리하는 비용으로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청일 전쟁 때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해군하고 싸웠을 때 포탄이 딱 3발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있는 휴대폰에 위키피디아 있잖아요. 위키백과 청일전 뚜디움 위키백과에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도 제가 옛날에 한번 한명기 교수가 명지대 사학과 교수님하고 임진왜란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면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패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었느냐 하면 세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조임금 다음에 순조, 정순현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를 들먹이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세도 정치를 했던 안동김 씨, 풍양 조 씨, 영민 씨가 다 말아먹은 겁니다. 어찌 보면. 왜냐면 민씨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민 씨의 민비, 요즘 명성황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간 내지 가렴주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에 하자면은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마을의병 때 전라도고 강대도 없는 최익현 선생이 태인에 와서 의병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왜 태인에 와서 의병을 일으켰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호남의 몇마대승이 그랬습니다. 호남에 오면 호응할 수 있는 의병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익현 선생이 태인에 가서 이렇게 해서 임병찬이하고 같이 했고, 그때 의병으로 활동까지는 많이 했겠지만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이 김병로라는 겁니다. 김병로 그 기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김병로가 자기 때문에 참여도 했겠지만은 같이 자기하고 같은 집안에 포수들 몇 명하고 같이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의 마지막에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익현 흥국비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쯤에 대마도를 처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따라서 1박 2일로 갔었는데 어느 절에 가보니까 대마도 이즈하라 그 시에 그 동네에 가보니까 최익현 순국비를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이 순국비가 어느 때 세웠느냐, 누가 세웠느냐 하면 이래재단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세웠다니까요. 이래재단에서. 근데 이게 쭉 있더라고요. 이래재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뒤에 산 있지 않습니까? 요 뒤에 위에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가 헌병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헌병대에서 뭐냐면은 순사한 것 했다는 겁니다. 근데 순사한 것을 데리고 내려와서 요 절에서 이제 며칠 예불을 지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도 와서 같이 절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부산으로 갔죠. 최익현 선생이. 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